1조 전원 장애물 통과 완료. 내 목소리는 흙먼지와 땀으로 거칠게 갈라져 있었다. 여기는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사령부 제727 특수임무단 백호부대였기에 지옥과도 같은 유격 훈련장, 나의 일터이자 나의 세상이었다. 나는 이 지옥의 교관 강유라 하사였다. 마지막 외나무다리 남았다. 30초 내로 통과 못하는 인원은 전원 연병장 10바퀴다 알겠나. 아, 나의 분대원들이 전 먹던 힘까지 짜내어 함성을 질렀다. 그들의 얼굴은 온통 진흙과 땀으로 뒤범벅이 되어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살아있는 맹수처럼 번뜩이고 있었다. 나는 그런 그들을 보며 만족스럽게 웃었다. 이곳에서는 계급도 나이도 그리고 성별도 중요하지 않았다. 오직 강한 자와 약한 자만이 존재할 뿐. 그리고 나는 이곳에서 가장 강한 자 중 하나였다. 나는 먼저 시범을 보이기 위해 외나무다리 위로 올라섰다. 20m 상공에 흔들리는 통나무 하나, 그 아래에는 시커먼 흙탕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앞으로 달려나갔다. 나의 몸은 마치 한 마리 날렵한 제비처럼 가볍게 균형을 잡으며 단 10초 만에 외나무 다리를 통과했다. 반나이게 바로 특전사의 기본이다. 제군들은 나보다 더 잘할 수 있겠지. 나의 도발에 부하들이 다시 한번 함성을 질렀다. 그리고 한 명씩 외나무 다리에 오르기 시작했다. 대부분은 훌륭하게 통과했다. 하지만 역시나 문제가 생겼다. 으아. 나의 분대원 중 가장 어리고 약한 이진석, 이병, 그가 다리 중간에서 균형을 잃고 아래로 추락한 것이다. 붕대영, 그의 몸이 흙탕물 속으로 사라졌다. 잠시 후 그가 허우적거리며 물 위로 고개를 내밀었다. 온몸이 진흙 투성이가 된 그의 얼굴에는 분함과 수치심이 가득했다. 이진석, 이병, 다시 올라와. 20초 남았다. 다른 조교가 소리쳤다. 하지만 이진석, 이병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한 듯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의 어깨가 아주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로 다가갔다. 나는 그를 질책하지 않았다. 나는 그의 앞에 쪼그리고 앉아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이진석, 이병, 고개 들어라. 그가
마지못해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다. 내 잘못이 뭔지 아나. 체력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틀렸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내 잘못은 체력이 아니라 요령이 없는 것이다. 너는 팔의 힘으로만 버티려고 했어. 하지만 외나무 다리는 팔이 아니라 복부와 허리의 중심, 즉 코어로 버티는 것이다. 시선은 발끝이 아니라 정면을 보고 몸의 무게, 중심을 끊임없이 앞으로 이동시켜야 해. 나는 다시 외나무 다리 위로 올라갔다. 그리고 아주 느린 동작으로 그에게 시범을 보였다. 봤나 다시 해봐. 할 수 있어. 나의 격려에 그의 눈빛이 아주 희미하게 달라졌다. 그는 다시 외나무 다리 위로 올라갔다. 그는 몇 번 휘청거렸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자신의 힘으로 외나무 다리를 통과해냈다. 그가 땅에 발을 딛는 순간 모든 분대원들이 그를 향해 환호성을 질렀다. 그의 얼굴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성취감과 자신감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나는 그런 그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잘했다. 이진석, 이병, 너는 오늘 한계를 넘어섰다. 그것이 바로 군인 정신이다. 나는 그런 나의 부하들을 사랑했다. 그리고 나의 이 직업을 사랑했다. 고된 훈련이 모두 끝나고 우리는 막사로 돌아왔다. 막사 안에는 땀 냄새와 총기, 기름 냄새, 그리고 젊은 군인들의 건강한 에너지가 가득했다. 우리는 함께 전투화를 닦고 총기를 손질하며 서로의 상처를 돌보아 주었다. 이곳은 내게 또 다른 의미의 가족이었다. 나는 샤워를 하기 위해 탈의실로 향했다. 뜨거운 물줄기가 나의 지친 근육을 풀어주었다. 나는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는 온몸이 멍과 상처투성이인 한 명의 여자가 서 있었다. 나는 그런 나의 모습이 싫지 않았다. 이 상처들은 나의 땀과 노력의 훈장이었다. 나는 무심코 나의 쇄골 아래 부분을 손으로 쓸어보았다. 그곳에는 아주 희미하지만 지워지지 않는 낡은 흉터 하나가 있었다. 그것은 훈련으로 생긴 상처가 아니었다. 그것은 내가 군인이 되기 전 18살의 그날 밤 내 영혼에 새겨진 주홍 글씨였다. 그 순간 10년 전의 끔찍한 기억이 섬광처럼 내 뇌리를 스쳐 지나갔다. 어두운 골목길, 값싼 소주, 냄새, 그리고
나를 바닥에 내리누르던 거대한 남자의 그림자, 그의 비열한 웃음소리, 그리고 내 살을 파고들던 날카로운 칼날의 감촉, 그리고 내가 느꼈던 그 처절한 무력감. 나는 이를 악물었다. 나는 다시는 그날의 그 힘없는 소녀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 군인이 되었다. 누구도 나를 함부로 할 수 없도록 나 자신을 강하게 만들어야만 했다. 나는 거울 속에 나를 노려보았다. 나의 눈빛은 더 이상 18살의 그 소녀가 아니었다. 그곳에는 어떤 적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하고 차가운 군인의 눈빛만이 존재했다. 나는 상처를 만지던 손을 내렸다. 과거는 과거일 뿐. 나는 이제 강해졌다. 나는 그렇게 믿었다. 바로 다음 날 나의 그 믿음이 얼마나 어리석은 착각이었는지를 깨닫게 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채 나의 짧은 휴가는 끝이 났다. 어머니와 아버지를 추억하고 돌아온 부대는 평소와 다른 기묘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내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최태섭 의원님이 우리 부대를 격려, 방문하신다고 한다. 중대장 김대위님이 아침 점호 시간에 발표했다. 특히 우리 일중대가 의원님 앞에서 특공 무술 시범을 보이게 되었다. 부대의 명예가 걸린 일이다. 모두 정신 바짝 차리도록 알겠나? 아치 최태섭 의원. 나는 그 이름을 뉴스에서 몇 번 들어본 적이 있었다. 그는 삼선 경력에 아주 힘있는 여당 중진 의원이었다. 하지만 그의 이름 뒤에는 언제나 막말, 여성 비하 발언, 부동산 투기 의혹 같은 꼬리표들이 따라붙었다. 나는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지 않았다. 군인에게 정치란 멀리해야 할 대상이었다. 특히 저렇게 더러운 구설수에 오르내리는 정치인은 더더욱. 다음 날 오후 부대는 아침부터 VIP 방문 준비로 분주했다. 우리는 전투복 대신 가장 깨끗한 특전복을 입고 연병장에 도열했다. 막사 바닥에서는 광이 날 지경이었고 모든 것이 각을 잡고 정렬되어 있었다. 이 모든 보여주기 시계 행사가 나는 마음에 들지 않았다. 군인은 훈련으로 증명하는 존재이지 의전으로 증명하는 존재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잠시 후 검은색 관용차 여러 대가 부대 안으로 들어왔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바로 최태섭 의원이었다. 그는 텔레비전에서 본 것보다 더 오만하고 거들먹거리는 인상이었다.
그의 기름진 얼굴에는 내가 바로 이 나라의 주인이다라는 듯한 표정이 걸려 있었다. 그의 주변에는 보좌관들과 기자들이 하이에나처럼 몰려 있었다. 사단장님을 비롯한 부대의 모든 지휘관들이 그를 향해 깍듯이 경례를 했다. 의원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허허, 다들 고생들이 많아. 그는 아주 인심 쓰는 척 그들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모든 형식적인 의전이 끝나고 마침내 우리의 특공, 무술, 시범이 시작되었다. 우리는 지난 몇 달간 피, 땀 흘려 연마한 모든 것을 보여주었다. 절도 있는 격파, 실전과도 같은 대련, 그리고 아찔한 높이에서의 레펠 시범까지 우리의 함성과 기합 소리가 연병장을 가득 메웠다. 나 역시 나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나는 나의 분대원들 앞에서 거대한 트럭 타이어를 뒤집는 체력 훈련 시범을 보였다. 200kg에 달하는 타이어를 들어 올릴 때마다 내 팔과 어깨의 근육이 비명을 질렀다. 땀이 비오듯 쏟아져 내려 눈을 제대로 뜰 수조차 없었다. 하지만 나는 성공적으로 임무를 완수했다. 시범이 끝나고 우리는 다시 연병장에 도열했다. 최태섭 의원이 우리에게로 다가왔다. 그는 우리를 격려하기는커녕 아주 불쾌하고 음흉한 눈빛으로 나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다. 마치 시장에서 물건을 고르는 듯한 그런 눈빛이었다. 그는 내 옆에 서 있던 김대위의 어깨를 툭 치며 모든 사람이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말했다. 허허, 저기, 저 여군 아주 물건인데. 그래. 김대위가 당황하며 되물었다. 저 강하사라고 했나이야. 근육이 아주 빵빵하네. 여군은 저렇게 늠름해야 마시지. 아주 보기 좋아. 그의 말에 주변에 있던 그의 보좌관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저질스러운 웃음을 터뜨렸다. 나는 그 순간 내 피가 거꾸로 솟는 것을 느꼈다. 그의 말은 칭찬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땀과 노력을 구경거리로 전락시키는 아주 모욕적인 언사였다. 나는 군인이었다. 나의 근육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장식품이 아니었다. 이것은 국가를 지키고 전우를 구하기 위한 나의 무기이자 갑옷이었다. 나는 그에게 당장 달려가 그의 그 기름진 얼굴에 주먹을 날리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움직일 수 없었다. 나는 군인이었고 나의 앞에는 나의 지휘관들이 서 있었다.
나는 군의 위계 질서에 복종해야만 했다. 나는 그저 이를 악물고 그를 노려보는 것 밖에는 할 수 없었다. 나의 모든 분노를 그 시선에 담아서 나의 그런 눈빛을 읽었는지 그는 한술 더 떴다. 그는 내게로 한 걸음 더 다가왔다. 그리고 내 얼굴을 아주 가까이에서 들여다보며 역겨운 미소를 지었다. 강하사. 남자친구는 있나? 그의 질문에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긴 이렇게 억센 여자 어떤 남자가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군. 그가 혀를 차며 말했다. 그의 시선이 나의 군복 위로 드러난 몸의 굴곡을 아주 더럽게 훑고 지나갔다. 내가 오늘 저녁에 특별히 한번 감당해줘. 그것은 명백한 성희롱이었다. 수백 명의 군인들과 기자들이 지켜보는 이 신성한 연병장 한가운데서 그는 나의 인격과 나의 명예를 짓밟고 있었다. 나는 내 옆에 서 있는 김대위와 다른 지휘관들을 쳐다보았다. 나는 그들이 나서서 이 추악한 상황을 막아주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바닥만 쳐다보고 있었다. 그들은 권력 앞에서 침묵하는 법을 선택한 것이다. 김대위는 자신의 구두 끝만 하염없이 내려다보고 있었다. 나는 완전히 혼자였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내 안에 모든 훈련과 규율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내가 입을 열어 그에게 무언가 말하려던 바로 그 순간 의원님 이제 다음 장소로 이동하실 시간입니다. 한 보좌관이 다급하게 그를 막아섰다. 그는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을 막으려 한 모양이었다. 최태섭은 아쉽다는 듯 입맛을 다시며 내게서 물러났다. 허허 아쉽게 됐군. 강하사 다음에 또 보지. 그는 그 말을 남기고 자신의 수행단과 함께 유유유히 사라졌다. 그가 사라진 뒤 연병장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나의 동료들은 나를 안타까운 눈으로 쳐다보았지만 그 누구도 나에게 다가와 위로의 말을 건네지 못했다. 나는 그날 밤 막사로 돌아와 홀로 생각에 잠겼다. 오늘 있었던 일, 이것은 단순히 한 정치인의 실수가 아니었다. 이것은 이 사회가 그리고 이
군대가 여성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민낯이었다. 나는 이대로 침묵할 수 없었다. 이것은 나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나와 같은 모든 여성 군인들의 명예가 걸린 문제였다. 나는 다음날 아침 나의 직속 상관인 김대위를 찾아갔다. 그리고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나는 그의 책상 위에 성희롱 사건 보고서를 올려놓았다. 그것이 나의 두 번째 전쟁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것을 나는 그때 미처 알지 못했다. 나는 어젯밤 과음으로 지끈거리는 머리를 붙잡고 국회 의원회관에 내 사무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어젯밤 나는 천삼 개발의 양춘삼 회장과 몇몇 기업인들과 함께 강남의 한 고급 룸살롱에서 술을 마셨다. 월정사 부지 개발 건에 대한 마지막 조율을 위한 자리였다. 모든 것이 순조로웠다. 돈 앞에서는 그 어떤 고고한 척하는 놈들도 결국 무릎을 꿇는 법이니까. 의원님, 나의 수석 보좌관인 박 실장이 조심스럽게 내게 다가왔다. 어제 방문하셨던 707 부대에서 문제가 좀 생긴 것 같습니다. 문제 무슨 문제? 나는 귀찮다는 듯 물었다. 어제의 일은 잘 기억나지도 않았다. 어제 의원님께서 격려해 주셨던 그 여군 하사 말입니다. 강유라 하사. 근육질 계집애. 걔가 왜 나는 그제야 어렴풋이 기억이 났다. 아주 당돌한 눈빛을 가졌던 그 젊은 여군 강유라 하사가 의원님을 성희롱 혐의로 부대 내에 정식으로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어이가 없어 웃음이 터져 나왔다. 성희롱 내가 계집애가 제정신인가. 아무래도 의원님의 농담을 조금 오해한 모양입니다. 농담 오해 이봐. 박 실장, 내가 걔한테 관심을 보여준 건 계집애 인생의 영광인 줄 알아야지. 어디서 감히 하늘 같은 국회의원에게 흙탕물을 튀기려 들어. 나는 기분이 아주 더러워졌다. 됐고, 그런 사소한 일까지 내가 신경 써야 하나 알아서 처리해. 국방부 장관 비서실에 전화 한 통. 너 군 기강이 아주 해이해졌다. 일개 하사 나부랭이가 국민을 대표하는 의원을 모욕하는 이런 하극상이 어디 있느냐고. 그리고 중대장이라는 놈한테도 연락해서 제대로 입단속 시키라고 해. 계집애
당장 다른 부대로 쫓아내든가 아니면 군복을 벗기든가 알아서 하라고 전해.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나는 그 말을 끝으로 그 귀찮은 문제를 머릿속에서 지워버렸다. 나 최태섭에게 그깟 역은 하나는 길가의 돌멩이보다도 못한 존재였으니까 나는 다시 더 크고 중요한 사업에 집중했다. 강유라 하사의 시점. 내가 김대위님께 정식으로 보고서를 제출한 다음 날 부대의 모든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어 있었다. 나의 동료들은 더 이상 내게 스스럼 없이 말을 걸지 못했다. 그들은 나를 피하거나 혹은 아주 안타깝다는 눈으로 쳐다볼 뿐이었다. 그들은 내가 아주 위험하고 무모한 싸움을 시작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괜찮았다. 나는 이 싸움이 처음부터 외로운 싸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각오하고 있었다. 나는 군의 정의와 시스템을 믿었다. 성희롱은 군대 내에서 가장 엄중하게 다루어지는 범죄 중 하나였으니까. 그리고 가해자가 민간인 그것도 국회의원이라면 더더욱 엄격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나의 그 믿음은 며칠 만에 산산조각 났다. 그날 오후 나는 중대장 김대위님께 호출을 받았다. 나는 그의 사무실로 향했다. 충성 강유라 하사 부르셨습니까? 앉아라 강하사. 그의 목소리는 아주 무겁고 지쳐 있었다. 그는 며칠 사이에 10년은 늙어 보였다. 그는 내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책상 위에 서류만 뒤적거렸다. 강하사. 네, 중대장님. 자네가 제출한 그 보고서 말이야. 그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의원실에서 답변이 왔네. 심각한 오해에서 비롯된 해프닝이었다고 하더군. 최 의원님께서는 그저 강하사의 늠름한 모습을 칭찬하고 격려하려던 의도였는데 강하사가 너무 과민하게 반응하여 상처를 받은 것 같아 아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해왔네. 나는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다. 칭찬, 격려, 유감. 그것은 사과가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책임을 내게 떠넘기는 아주 교묘하고 비열한 변명일 뿐이었다. 그리고 김대위님이 아주 힘겹게 말을 이었다. 어젯밤 연대장님께 전화가 왔었네. 연대장님께서는 사단장님께 불려 가셨다고 하고 사단장님께서는 국방부 본부에서 연락을 받으셨다고 하더군. 압력이 들어오고 있는 것이다. 국회의원 최태섭이라는 거대한 권력이 군 전체를 짓누르고 있었다. 강하사, 나 자네 마음
이해하네. 자네가 얼마나 큰 모욕감을 느꼈을지 나도 알아. 하지만 그가 처음으로 고개를 들어 나를 보았다. 그의 눈에는 미안함과 함께 깊은 무력감이 담겨 있었다. 이 싸움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야. 상대는 너무 거대해. 자네 군 생활 계속 하고 싶지 않나? 이대로 가다가는 자네뿐만 아니라 우리 중대 전체가 아주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될 수도 있어. 그래서 저더러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십니까? 보고서를 취하해주게. 그냥 오해에서 비롯된 일이었다고. 그렇게만 해주면 내가 어떻게든 이 일을 조용히 마무리 짓겠네. 이것이 자네를 위한 길이자 우리 모두를 위한 길이야. 나는 그를 보며 차갑게 웃었다. 나의 상관, 내가 믿고 따랐던 그가 이제 내게 불의와 타협하라고 말하고 있었다. 나의 명예를 버리라고 강요하고 있었다. 대위님, 나는 그를 더 이상 중대장님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저는 군인입니다. 군인은 자신의 명예를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최태섭 의원은 저의 명예뿐만 아니라 이 군복의 명예를 짓밟았습니다. 제가 여기서 물러선다면 저는 제 자신을 배신하는 것이자 저와 같은 모든 여군들을 배신하는 것입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는 절대로 이 보고서를 취하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이것이 저의 군 생활의 끝이 된다 해도 말입니다. 강하사, 이만 가보겠습니다. 충성. 나는 그의 절망적인 외침을 등 뒤로 한 채 그의 사무실을 나왔다. 복도를 걷는 내내 나는 동료들의 시선을 느꼈다. 그들은 이제 나를 동정하거나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나를 조직의 평화를 깨뜨리는 문제아로 보고 있었다. 나는 완벽하게 혼자가 되었다. 거대한 침묵의 벽이 나를 가로막고 있었다. 나는 막사로 돌아와 내 관물대를 열었다. 그리고 그 안쪽 깊숙한 곳에 붙어있는 낡은 사진 한 장을 바라보았다. 10년 전 18살의 나, 교복을 입은 채 환하게 웃고 있지만 그 눈빛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는 나의 모습. 그리고 그날 밤의 기억. 나는 내 쇄골 아래에 낡은 흉터를 만졌다. 다시는 지지 않겠다고 맹세했잖아. 강유라. 나는 거울 속의 나를 보며 다짐했다. 이번에는 절대로 도망치지 않겠어. 이번에는 절대로 지지 않을 거야.
나는 휴대폰을 들었다. 그리고 2년 전 부대 개방 행사 때 명함을 받아두었던 한 젊은 기자의 번호를 찾아 눌렀다. 이 거대한 침묵의 벽을 부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세상에 이 모든 진실을 알리는 것뿐이었다. 김대위님의 사무실 문이 닫히는 순간 나는 내가 이제 이 부대 안에서 완벽하게 고립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조직을 위해 너 하나만 희생해라. 그것이 그들이 내게 하는 말이었다. 내가 나의 모든 청춘을 바쳐 충성을 맹세했던 나의 군대는 나의 편이 아니었다. 그들은 썩어빠진 정치인의 권력 앞에 자신들의 명예를 팔아넘긴 비겁자들의 집단일 뿐이었다. 나는 막사로 돌아왔다. 나의 동료들은 나를 피했다. 그들은 나와 눈이 마주치는 것조차 두려워했다. 그들의 눈에는 동정심과 함께 왜 이를 이렇게 크게 만들어라는 원망이 섞여 있었다. 나는 이해했다. 그들 역시 이 거대한 조직 안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약자들이었으니까. 나는 며칠 동안 나 자신과 싸웠다. 이대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들의 뜻대로 보고서를 취하해야 하는 것일까? 그렇게 나의 자존심과 명예를 짓밟고 비겁하게 살아남아야 하는 것일까? 아니,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었다. 만약 내가 여기서 무릎을 꿇는다면 나는 평생 거울 속에 나를 마주할 수 없을 터였다. 그리고 앞으로 나와 같은 일을 당하게 될 또 다른 여성 군인들의 얼굴을 볼 면목이 없을 터였다. 나는 싸우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나는 혼자였다. 나에게는 무기가 필요했다. 이 견고한 침묵의 벽을 부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무기. 나는 관물대 깊숙한 곳에서 낡은 명함 한 장을 꺼내 들었다. SBC 탐사보도국 박지훈 기자. 2년 전 부대 개방 행사 때 우연히 인사를 나누었던 젊은 기자. 그의 눈빛은 내가 만나본 그 어떤 기자들보다 더 날카롭고 집요했다. 그는 진실에 굶주려 있는 맹수와도 같았다. 나는 공중전화를 찾아 그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박지훈 기자님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요. 누구시죠? 2년 전 백호부대에서 배웠던 강유라 하사입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아, 강 하사님. 그럼요, 기억합니다. 아주 인상적인 분이셨죠. 그런데 어쩐 일이십니까? 기자님께 제보할 것이 있습니다. 어쩌면 기자님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아주 큰 특종 감이 될 겁니다. 우리는 그 주말 부대 박 허름한 찻집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다. 나는 약속 장소에 군복이 아닌 사복을 입고 나갔다. 그는 나를 보자마자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강 하사님, 제가 듣는 이야기는 하루에도 수십 개입니다. 대부분은 그저 개인적인 하소연이나 과대망상일 뿐이죠. 강 하사님의 이야기는 무엇이 다릅니까? 나는 그에게 나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나는 감정에 호소하지 않았다. 나는 군인이었다. 나는 내가 훈련받은 대로 아주 정확하고 논리적으로 사실 관계를 브리핑했다. 사건이 일어난 날짜, 시간, 장소, 최태섭 의원이 내게 뱉었던 그 더러운 말 한마디, 한마디, 그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모든 목격자들의 이름과 계급까지. 내 브리핑이 길어질수록 그의 회의적인 눈빛이 점점 더 날카로워지기 시작했다. 대단하군요. 내 이야기가 끝나자 그가 말했다. 하지만 강 하사님, 이것은 당신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입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그 자리에 있던 지휘관들이 당신을 위해 증언을 해줄까요? 아니요, 그들은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상대는 현직 국회의원입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잃게 될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자님을 찾아온 겁니다.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이 침묵의 벽을 부술 수 있는 유일한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그날의 모든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입니다. 그의 눈이 번뜩였다. 그 영상을 확보할 수 있습니까? 아직은 아닙니다. 부대에서는 그 영상을 저에게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있을 겁니다. 저는 군인이고 기자님은 기자니까요. 그는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다. 그의 머릿속에서 이 위험한 게임의 승패를 계산하고 있는 듯했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좋습니다. 강 하사님, 아주 위험한 도박이지만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만약 사실이라면 이건 내 기자 인생을 통째로 바꿀 수 있는 그런 특종이니까요. 그렇게 나와 박지훈 기자의 위험한 동맹이 시작되었다. 우리는 그날부터 비밀리에 움직이기 시작했다. 박 기자는 그의 정보망을 이용해 최태섭 의원의 뒷조사를 시작했다. 그의 과거
행적, 그리고 그의 주변 인물들까지, 그리고 나는 부대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했다. 나는 CCTV 시스템의 구조를 파악하기 시작했다. 나는 정보통신 부대의 동기에게 접근하여 부대 보안 시스템 점검이라는 핑계를 대고 우리 부대의 CCTV 서버 구조와 데이터 저장 방식에 대한 정보를 얻어냈다. 그리고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게 되었다. 우리 부대의 모든 영상은 부대 내의 메인 서버 외에도 외부의 클라우드 서버에 이중으로 자동 백업되고 있었다. 희망이 보였다. 우리는 박 기자의 신문사 법무팀을 통해 국방부에 정식으로 월정사 CCTV 영상 정보 공개 청구를 요청했다. 며칠 뒤 국방부 공보 정훈실에서 공식 답변이 돌아왔다. 나는 박 기자에게서 그 답변을 전에 듣고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강 하사님, 국방부에서 답이 왔습니다. 알며 유감스럽게도 요청하신 날짜의 영상, 데이터는 당일 발생한 서버 오류로 인해 복구가 불가능할 정도로 손상되어 규정에 따라 자동 삭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그들은 이제 공식적으로 이 사건을 은폐하기 시작한 것이다. 나의 징계위원회는 이제 불과 며칠 앞으로 다가와 있었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시간이 없었다. 박 기자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끝났습니다. 강 하사님, 증거가 없으면 우리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니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기자님, 나의 눈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군대에서는 그 어떤 것도 완벽하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언제나 백업이라는 것이 존재하니까요. 그게 무슨 마립주엘리씨가 이제 플랜 B를 시작할 때가 됐다는 말입니다. 나는 더 이상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제 내가 가진 모든 특수 기술을 이용해 이 더러운 전쟁을 끝낼 시간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나의 유일한 동맹인 박지훈 기자와 함께 비밀스러운 전쟁을 시작했다. 나의 징계위원회는 불과 며칠 앞으로 다가와 있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없었다. 우리는 각자의 전쟁터에서 싸우기로 했다. 기자님, 저는 부대 안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습니다. 기자님께서는 밖에서 이 거대한 침묵의 벽을 흔들어 주십시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알겠습니다. 강 하사님, 저만 믿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각자의 임무를 가지고 흩어졌다. 그날 저녁 박지훈 기자는 자신의 언론사 탐사 보도 프로그램 유튜브 채널을 통해 첫 번째 포문을 열었다. 그는 아직 최태섭 의원의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는 아주 교묘하고 날카로운 방식으로 이 사건의 실체를 암시했다. 단독 현직 국회의원, 군부대 위문, 방문 중 여군, 성희롱, 의혹, 군, 내부, 쉬쉬하며 사건, 은폐, 시도 정황, 포착, 그의 기사는 인터넷을 통해 순식간에 퍼져 나갔다. 사람들은 분노하기 시작했다. 그 국회의원이 누구냐? 군의 썩어빠진 정신 상태를 보여주는 증거다 등 수많은 댓글들이 달렸다. 작은 돌멩이 하나가 거대한 호수에 던져진 것이다. 나는 그 기사를 보며 용기를 얻었다. 그리고 나의 임무를 시작했다. 나의 목표는 단 하나, 부대 내 중앙통제실에 있는 CCTV 서버실에 잠입하여 삭제되었다는 그날의 영상 원본을 확보하는 것. 그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임무였다. 서버실은 24시간 철통, 보안 속에 있었고 모든 접근은 기록되었다. 만약 내가 그곳에 잠입하다 발각되는 날엔 나는 단순히 징계를 받는 수준이 아니라 군 기밀 유출 혐의로 군사 재판에 넘겨질 수도 있었다. 하지만 나는 707 특임단 소속 강유라 하사였다. 나에게 불가능이란 없었다. 나는 먼저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다. 나는 며칠 동안 서버실 주변을 맴돌며 모든 것을 분석했다. 경비, 병력의 교대, 시간, 순찰, 동선, 그리고 CCTV, 카메라의 모든 사각지대, 그리고 나는 가장 결정적인 약점을 찾아냈다. 서버실의 출입 통제 시스템. 그것은 최신형 지문 인식 시스템이었지만 일주일에 한 번 시스템 점검을 하는 동안에는 구형의 카드키 시스템으로 전환된다는 사실을 나는 알아냈다. 그리고 그 시스템 점검일은 바로 내일 밤이었다. 나는 정보 통신 부대의 동기를 찾아갔다. 그리고 보안 훈련 중에 분실했다는 거짓말로 여분의 마스터 카드키 한 장을 손에 넣었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박지훈 기자의 시점, 나의 첫 번째
기사는 예상보다 더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사람들은 그 힘있는 국회의원의 정체를 궁금해했고, 언론사들 역시 후속 보도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최태섭 의원 측은 즉각 반응했다. 그의 대변인은 나의 기사가 전혀 사실무근의 악의적인 소설이라며 나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고 민영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협박했다. 우리 회사 편집국장도 나를 불렀다. 박 기자, 자네 지금 불장난을 하고 있는 거야. 확실한 증거도 없이 현직 국회의원을 건드려 자네 기자 생활 여기서 끝내고 싶나? 국장님, 제게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곧 그 확실한 증거가 제 손에 들어올 겁니다. 그때까지만 저를 믿고 기다려 주십시오. 나는 그를 설득했다. 나는 강유라 하사 그녀를 믿었다. 그녀의 그 흔들림 없는 눈빛과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진실의 무게를 나는 믿었다. 나는 그녀가 무사히 임무를 완수하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다. 강유라 하사의 시점. 작전 개시 시간 밤 12시. 나는 검은색 침투복으로 갈아입고 막사를 빠져나왔다. 그리고 그림자처럼 움직여 중앙 통제실 건물로 향했다. 나는 사전에 파악해둔 CCTV 사각지대를 따라 건물 외벽에 접근했다. 그리고 가스 배관을 타고 2층의 서버실 창문 앞에 도착했다. 창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하지만 내게는 문제될 것이 없었다. 나는 아주 작은 와이어 하나를 이용해 몇 초 만에 창문의 잠금 장치를 해제했다. 나는 소리 없이 서버실 안으로 잠입했다. 서버실 안은 수십 대의 서버가 내뿜는 열기와 기계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중앙 서버 앞으로 다가갔다. 삭제되었다는 그 영상, 나는 그것이 메인 서버가 아니라 외부 클라우드 서버에 백업되어 있을 것이라 확신했다. 나는 나의 군사 지식과 친구에게서 배운 해킹 기술을 총동원하여 클라우드 서버의 방화벽을 뚫기 시작했다. 시간이 흘렀다. 마침내 나는 서버의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던 그날의 영상 파일 목록을 찾아냈다. 나는 환호성을 지르고 싶었지만 가까스로 참았다. 나는 내 주머니 속에 작은 외장 하드를 꺼내 파일 복사를 시작했다.
바로 그때였다. 셜커그 서버실 입구에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나는 들었다. 아무래도 이상해. 누군가 이 안에 들어온 것 같아. 야간 순찰을 돌던 경비 병력이었다. 나는 숨을 멈췄다. 심장이 터져버릴 것만 같았다. 나는 가장 가까운 서버 렉 뒤로 몸을 숨겼다. 그들의 발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리고 나의 외장 하드는 여전히 데이터를 복사하고 있었다. 95% 완료. 제발, 제발. 바로 그 순간 내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박지훈 기자에게서 온 문자였다. 강 하사님, 성공했습니까 지금? 부대 정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는 그 문자를 보고 마지막 결심을 했다. 나는 일부러 내 발로 작은 부품 상자를 툭 쳐서 소리를 냈다. 무슨 소리지 저쪽이다. 경비 병력들이 소리가 난 쪽으로 달려가는 순간 나는 그 반대편으로 뛰었다. 100% 완료. 나는 노트북에서 외장 하드를 뽑아 들고 내가 들어왔던 창문을 향해 몸을 날렸다. 거기 서 누구야? 나는 그들의 외침을 등 뒤로 한 채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나는 부대를 빠져나와 약속 장소에서 박지훈 기자를 만났다. 강 하사님, 괜찮으십니까? 네,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찾던 증거입니다. 나는 그에게 외장 하드를 건넸다. 우리의 길고 길었던 증거, 사냥이 마침내 끝나는 순간이었다. 그날 이후 나와 김민준 변호사의 보이지 않는 전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우리는 더 이상 그들의 공격을 기다리지 않기로 했다. 우리가 먼저 덫을 놓고 짐승들을 그 덫 안으로 유인하기로 한 것이다. 나의 어머니가 평생을 바친 그 작은 식당, 그곳이 우리의 마지막 전쟁터가 될 터였다. 김민준 변호사는 걱정이 가득한 얼굴로 내게 말했다. 유진 씨, 이건 너무 위험합니다. 상대는 살인도 서슴지 않는 놈들입니다. 만약 무슨 일이라도 생긴다면 변호사님, 나는 그의 말을 잘랐다. 저는 대한민국 해병대 하사 오유진입니다. 저는 제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만이 그들의 추악한 죄를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제 어머니의 억울한 죽음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도
하고요. 나의 단호한 결심에 그는 더 이상 나를 말리지 못했다. 우리는 함께 계획을 세웠다. 나는 먼저 내가 가진 모든 돈을 털어 식당 곳곳에 최신형 CCTV 여러 대를 설치했다. 아주 작아서 눈에 띄지 않는 피놀 카메라부터 어둠 속에서도 모든 것을 선명하게 담아낼 수 있는 적외선 카메라까지, 그리고 그 모든 영상은 실시간으로 클라우드 서버와 김민준 변호사의 사무실 컴퓨터로 전송되도록 설정했다. 우리의 덫은 완벽하게 준비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짐승들이 그 덫 안으로 걸어 들어오기만을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작전 개시일 밤, 나는 홀로 문 닫은 식당 안에 앉아 있었다. 김민준 변호사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실시간 CCTV 영상을 지켜보고 있었고, 만약에 사태를 대비해 사복 경찰 몇몇이 식당 근처 골목에 잠복하고 있었다. 밤 11시 식당 뒷문에서 덜컹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올 것이 온 것이다. 나는 숨을 죽였다. 잠시 후 둔탁한 소리와 함께 낡은 나무 문이 부서져 내렸다. 그리고 그들 마동철, 고등어와 그의 부하 3명이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의 손에는 야구 방망이와 쇠파이프가 들려 있었다. 내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이 어린 년 마동철이 나를 보며 비열하게 웃었다. 내가 좋게 말할 때 이 가게 넘기라고 했을 텐데, 네, 어미처럼 험한 꼴 당하고 싶어서 환장했나 보지. 그의 말에 나는 확신했다. 나의 어머니의 죽음이 단순한 심장마비가 아니었다는 것을.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그들을 마주 보고 섰다. 마동철, 너야말로 아직 정신을 못 차렸구나. 뭐라고? 네가 오늘 제 발로 지옥 문을 열고 들어왔다는 사실을 내 당돌한 태도에 그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저 개같은 년이 죽고 싶어서 환장했나야. 이 새끼들아, 전현 아주 작사를 내놔. 그의 명령에 부하 2명이 쇠파이프를 들고 내게 달려들었다. 나는 피하지 않았다. 나는 해병대에서 가장 혹독한 대테러 훈련과 근접 격투수를 이수한 교관이었다. 놈 하나가 내 머리를 향해 쇠파이프를 휘둘렀다. 나는 몸을 숙여 그 공격을 피하는 동시에 그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그리고 다른 놈이 내게 달려드는 순간 나는 넘어진 놈의 몸을 밟고
뛰어올라 그의 얼굴을 발로 그대로 차버렸다. 그 놈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다. 나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주방 쪽으로 몸을 날렸다. 그리고 가스레인지 위에 있던 뜨거운 기름이 담긴 웍을 집어 그들에게 뿌려버렸다. 뜨거운 기름을 뒤집어 쓴 놈들이 바닥을 뒹굴며 비명을 질렀다. 마동철은 그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보고 완전히 넋이 나가 있었다. 그는 내가 그저 연약한 여자일 뿐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이 괴물 같은 년. 그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기 시작했다. 나는 그런 그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이제 시작이야, 마동철. 나는 그를 몰아붙였다. 그리고 마지막 연극을 시작했다. 나는 그를 향해 달려드는 척하다 일부러 그의 발에 걸려 넘어졌다. 하하하, 이 병신 같은 년 결국 내 손에 죽는구나. 그는 내가 넘어진 것을 보고 다시 기세등등해졌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소의 파이프를 집어 들고 내게 다가왔다. 마지막으로 할 말은 있나? 그가 나를 내려다보며 비웃었다. 나는 그런 그를 보며 아주 차갑게 미소 지었다. 그리고 나는 식당 구석에 내가 설치해둔 CCTV 카메라를 향해 또렷하게 말했다. 지금 시각 11시 32분 부산 중앙구 대청동 엄마의 포구식당 내부 마동철 일명 고등어와 그의 공범 3명이 본인의 영업장에 불법 침입하였음. 그들은 둔기를 소지하고 있으며 본인을 상대로 살해, 협박을 하였고 나의 어머니를 죽음에 이르게 한 범행 사실을 암시하는 발언을 하였음. 그리고 지금 이 모든 장면은 나는 마동철을 쳐다보며 마지막 말을 맺었다. 실시간으로 보안 서버와 나의 변호사 그리고 언론사에 전송되고 있다. 내 말에 마동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다. 그는 그제야 자신이 완벽한 덫에 걸렸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그가 공포에 질린 눈으로 내가 가리킨 CCTV 카메라를 쳐다보았다. 카메라에 작은 빨간색 불빛이 그들의 최후를 기록하며 반짝이고 있었다. 이런 18 바로 그 순간이었다.
쾅! 식당 문이 부서져라 열리며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김민준 변호사가 라이브 영상을 보고 바로 신고를 한 것이었다. 모두 꼼짝마, 경찰이다. 마동철과 그의 부하들은 그 자리에서 모두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나는 엉망이 된 식당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온몸이 멍투성이고 옷은 찢어져 있었지만 나는 조금도 아프지 않았다. 나는 CCTV 카메라를 올려다보았다. 나의 침묵의 증인 나는 마침내 나의 어머니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실을 세상에 드러낸 것이다. 나의 길고 길었던 복수가 마침내 끝나는 순간이었다. 그날 밤 나의 어머니의 작은 식당에서 벌어졌던 그 끔찍한 싸움은 나의 승리로 끝이 났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었다. 내가 목숨을 걸고 확보한 그 CCTV 영상은 단순한 폭행 사건의 증거가 아니었다. 그것은 이 지역 사회의 가장 어두운 곳에 또아리를 틀고 있던 거대한 부패 카르텔의 이 실체를 드러내는 판도라의 상자였다. 나와 김민준 변호사의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다음 날 아침 내가 촬영한 그 영상은 김민준 변호사의 손을 통해 모든 언론사에 제보되었다. 세상은 발칵 뒤집혔다. 해병대, 여군, 하사, 조폭, 일망타진 충격적인 CCTV 영상 공개, 부산 지역 토착, 비리, 의혹, 수면 위로 마동철 배우는 누구? 언론은 하이에나처럼 이 사건에 달려들었다. 나의 얼굴과 이름은 모자이크 처리되었지만 용감한 해병대 딸이라는 이름으로 나는 순식간에 영웅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영상 속 마동철의 그 한마디 내 어미처럼 험한 꼴 당하고 싶어서 환장했나 보지. 그것은 나의 어머니의 죽음이 단순한 심장마비가 아니었음을 암시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경찰은 마지못해 나의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재수세 착수할 수밖에 없었다. 여론의 압박은 검찰과 경찰을 움직였다. 마동철과 그의 조직원들은 특수, 폭행 및 협박, 주거, 침입 등의 혐의로 전원 구속, 기소되었다.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 모든 진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그들은 수년간 이 지역 상권을 장악하고 상인들을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해왔으며 그 과정에서 지역 경찰과 유착 관계를 맺어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나의 사건을 묵살했던 그
박 형사, 그는 마동철에게서 정기적으로 뇌물을 상납받은 혐의로 직위, 해제된 뒤 구속되었다. 나는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의 추악한 민낯과 마주했다. 그는 법정에서도 조금의 뉘우침도 없는 뻔뻔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나는 그런 그를 보며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랐다. 마동철, 그는 나의 어머니를 직접 살해야 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의 지속적인 협박과 괴롭힘이 심장이 약했던 나의 어머니를 극심한 스트레스로 몰아넣어 결국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의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그의 모든 죄가 밝혀지고 그는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았다. 그렇게 나의 어머니의 한은 조금이나마 풀릴 수 있었다. 모든 사건이 끝나고 나는 부대로 복귀해야 했다. 하지만 나는 선뜻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나의 어머니가 평생을 바친 이 작은 식당, 이제는 흉물스럽게 부서지고 망가진 이 공간을 이대로 버려두고 갈 수는 없었다. 나는 김민준 변호사와 함께 식당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며칠 동안 함께 땀을 흘렸다. 부서진 테이블을 치우고 깨진 유리창을 갈았다. 그리고 식당 구석구석에 남겨진 나의 어머니의 손때 묻은 물건들을 정리했다. 유진 씨, 어느 날 저녁 우리가 함께 늦은 저녁을 먹고 있을 때 그가 내게 물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부대로 돌아갈 겁니까? 아니면 이 식당을 팔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겁니까?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나는 아직 내 미래에 대해 아무런 계획도 쓰지 못했기 때문이다. 군인, 그것은 나의 꿈이었고 나의 자부심이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겪으며 나는 회의감을 느꼈다. 법과 원칙이 돈과 권력 앞에서 얼마나 무력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내 눈으로 직접 목격했기 때문이다. 나는 며칠 뒤 어머니의 산소를 찾았다. 어머니의 무덤은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작은 언덕 위에 있었다. 나는 어머니의 봉분 앞에 소주 한 잔을 올렸다. 엄마, 나 왔어? 나는 아주 오랫동안 그 앞에 앉아 어머니에게 말을 걸었다. 엄마, 나 해냈어. 엄마를 그렇게 괴롭히던 나쁜 놈들 다 벌 받았어. 이제 하늘에서 편히 쉬어. 엄마. 아, 그런데 엄마,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나? 다시 군대로 돌아가야 할까? 아니면 그냥 다 그만두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할까나? 너무 혼란스러워. 엄마가 길을 좀 알려줘. 나는 그렇게 한참 동안 울었다. 그때 저 멀리 바닷가에서 한 무리의 아이들이 시끄럽게 떠들며 싸우는 모습이 보였다. 그들은 이 동네에서 부모 없이 방황하는 아이들이었다. 그들 중 몇몇은 마동철의 꼬임에 빠져 나쁜 길로 들어설 뻔하기도 했다. 나는 그 아이들을 보며 문득 깨달았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나는 며칠 뒤 김민준 변호사를 다시 만났다. 그리고 나의 결심을 그에게 말했다. 변호사님, 저 부대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 식당도 팔지 않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저는 이 식당을 다시 일으켜 쓸 겁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다른 모습으로요. 나는 나의 새로운 꿈에 대해 그에게 설명했다. 저는 이 식당을 이 동네에 방황하는 아이들을 위한 새로운 보금자리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들에게 따뜻한 밥을 먹이고 기술을 가르쳐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는 그런 공간으로요. 제2, 제3의 마동철이 나오지 않도록 제가 이 아이들의 언니이자 누나가 되어주고 싶습니다. 내 이야기가 끝나자 김민준 변호사는 나를 아주 깊고 존경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아주 힘든 싸움이 될 겁니다. 유진 씨, 조폭들과 싸우는 것보다 더 어려운 싸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알아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저는 해병대입니다. 저는 그 어떤 힘든 싸움도 두렵지 않습니다. 나의 새로운 전쟁은 그렇게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이번에는 총과 칼이 아니라 따뜻한 밥과 사랑을 무기로 하는 그런 전쟁이었다. 그로부터 1년 후 가을, 나는 더 이상 해병대 전투복을 입지 않았다. 나의 손에서는 차가운 총기 대신 따뜻한 국자의 온기가 느껴졌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싸우고 있었다. 다만 나의 전쟁터가 바뀌었을 뿐. 나의 어머니가 남기신 그 작은 식당은 이제 엄마의 따뜻한 포구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다시 태어났다. 식당은 이전보다 더 크고 더 환해졌으며 언제나 사람들의 건강한 웃음소리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해병대에서 명예 전역을 선택했다. 그리고 나의 남은 인생을 이 식당과 그리고 이 동네의 아이들을
위에 바치기로 결심했다. 엄마의 따뜻한 포구는 단순히 음식을 파는 곳이 아니었다. 이곳은 갈 곳 없는 동네 아이들의 쉼터이자 새로운 삶을 배우는 학교였다. 나는 오갈 데 없는 가출 청소년들과 불우한 환경의 아이들을 직원으로 고용했다. 그리고 그들에게 요리를 가르치고 세상과 소통하는 법을 가르쳤다. 나는 해병대 교관으로서의 나의 경험을 이곳에 쏟아부었다. 나는 아이들에게 엄격한 규율과 함께 따뜻한 동료애를 가르쳤다. 우리는 함께 일하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미래를 꿈꾸는 하나의 팀, 하나의 가족이었다. 그리고 나의 곁에는 언제나 김민준 변호사가 함께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나의 변호사가 아니었다. 그는 나의 가장 든든한 사업 파트너이자 나의 사랑하는 연인이 되어 주었다. 그는 재단의 법률 자문을 맡아 우리 아이들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오늘 저녁도 우리 식당은 손님들로 북적였다. 나는 주방에서 땀을 흘리며 요리를 하고 있었다. 선생님, 고등어 한 마리 더 구워야 하는데 제가 한번 해보면 안 될까요? 나의 첫 번째 제자 민수가 내게 물었다. 녀석은 1년 전 마동철의 꼬임에 빠져 나쁜 길로 들어설 뻔했던 바로 그 아이였다. 나는 웃으며 그에게 석쇠를 넘겨주었다. 그래, 한번 해보거라. 손님, 상에 나갈 거니 정신 바짝 차리고 해야 한다. 네, 선생님, 나는 서툰 솜씨지만 최선을 다해 고등어를 굽는 녀석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마동철 일명 고등어, 나의 어머니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그 악마. 이제 그의 이름은 나에게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의 이름은 이제 나의 주방 불판 위에서 노릇하게 구워져 나의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한 끼 식사가 되어주고 있었다. 그것이 나의 방식이었다. 과거의 상처를 새로운 희망으로 덮어버리는 것. 식당의 영업이 끝나고 직원들이 모두 돌아간 뒤 나와 민준 씨는 식당 한쪽의 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아 늦은 저녁을 먹었다. 오늘 정말 고생 많았어. 유진 씨, 그가 내 밥그릇 위에 가장 잘 구워진 고등어 한 점을 올려주었다. 민준 씨야말로요. 당신 덕분에 우리 아이들이 든든해요. 우리는 마주 보며 웃었다. 나는 나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총을 잡던 굳은 살 위로
이제는 칼을 잡는 굳은 살이 새롭게 배겨 있었다. 나의 손에서는 화약 냄새 대신 맛있는 음식 냄새가 났다. 나는 해병대를 떠났지만 군인 정신을 버린 것은 아니었다. 나는 이제 총 대신 국자를 들고 싸우고 있었다. 절망과 가난이라는 더 거대한 적들과, 그리고 나는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나는 식당 밖 어두운 항구의 밤바다를 바라보았다. 그곳은 더 이상 나의 아버지가 잠든 슬픔의 바다가 아니었다. 그곳은 나의 어머니의 따뜻한 마음이 살아 숨쉬는 희망의 바다였다. 그리고 그 바다를 비추는 나의 식당, 엄마의 따뜻한 포구에 불빛은 그 어떤 등대보다 더 밝게 빛나고 있었다. 이야기꾼의 마지막 속삭임.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을 잊지 말아주세요. 당신의 응원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나갈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